네, 경제는 김우빈이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다시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우석진입니다. 30분간 지루하시지는 않았고. 아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경제는 김우빈이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체감하십니까? 그게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니에요. 내용이 워낙 좋아가지고. 소장님 워낙 또 미남이시고 말씀 잘하셔가지고. 이거 좀 정치 코너 아니에요? 경제 코너요? 경제 코너. 창피해서 마스크 써야겠다. 저는 그래서 가려놨습니다. 네, 저도 가려야지. 저도 써야 되나? 아무튼 이게 단기간에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아마도 이제 그 비결은 뭐 풍성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풍부한 컨텐츠. 그다음에 날카로운 시선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도 두 번의 좀 맹활약을 기대를 하면서 한번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아이템 고르고 말고 또 없고 한덕수 총리 지명자 이야기 오늘 이걸로 좀 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까 이제 그 우석진 교수께 이제 총평을 들었고 우리 그 홍기빈 선생님은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제 하여튼 잘 돼야죠. 저는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네. 그다음에 다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잘 될 걸 바라는 그걸 먼저 깔고. 예. 그래서 이제 한덕수 이분이 이제 그 국무총리 되신 거에 이제 영어로 하자면 업사이드가 있고 다운사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밝은 면도 있고 좀 우려되는 면도 있는데 좀 이제 긍정적이고 좋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면부터 좀 이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분이 아마 앞에 얘기하셨겠지만은 정통 관료고 오랫동안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무탈하게 이제 그 관 생활을 쭉 하신 분이고 경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정성 전에 우리 경제원팀 총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 경륜을 가지신 분이니까는 그런 자리에서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좀 안정성은 좀 그래도 그렇죠. 이제 귀하지 않겠느냐. 윤석열 그 당선인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인 것 같고 역시 보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분이 이 FTA 한미 FTA 이 통상 노무현 정권 시절 있죠. 그때 이거를 갖다가 많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 미국 관계나 정계에 그러니까는 네트워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미 대사까지 했죠. 그렇죠. 주미 대사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닥칠 상황이라는 게 경제학 교과서만 가지고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떤 외교 관계라든가 지정학적인 관계 같은 부분에 조율이 필요하고 에너지 문제라든가 원자재 문제라든가 여기서 이렇게 외교의 관계 발이 넓으신 분이 이렇게 국무총리가 돼 있으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제 정책하고 경제 정책 이외의 부분하고의 조율 같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밝은 면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 이력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 관을 나오신 다음에 몇 년 전에 이제 기후 위기 이 문제를 갖다가 연구하고 행동하는 재단의 그 고문으로 계셨어요. 그랬나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봤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기후 위기는 단순히 어떤 에너지라든가 좁은 의미의 경제 문제가 아니고 사회도 바뀌어야 되고 국가 행정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 전체가 바뀌는 어떤 그 총체적인 하나의 이행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풍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도 적어도 그 인터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 인상을 제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흥미로웠던 거는 이 책임 총리제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명시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는 윤 당선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 적에 차관 임명, 정부 각 부서의 차관 임명권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책임 장관제 얘기를 했죠. 네, 책임 장관제. 그래서 이제 장관이 자격 가치를 차관 추천권을 장관이 행사하는 이거를 그러니까 주장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거에 대한 이분 관점이 어떤 한 부서나 환경 문제나 경제 문제 좁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만약에 그 관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총리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서 큰 권한을 행사하면서 행정부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간다. 만약에 이 두 개의 관점이 합쳐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앞에 나온 대로 어떤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다 결합이 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어요. 쉽게 하면 좀 그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어떤 그 대외 관계 문제라든가 네. 기후 위기 전환 문제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순조롭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일단 밝은 면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석진 교수님 일단 밝은 면만 갈 때 한정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거의 맞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분의 개인 어떤 이 양력을 조금 좀 더 자세하게 조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정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보려고 하면은 이분이 이제 학번으로 따지면 67학번 정도 돼요. 이제 정운찬 전 총리가 66학번이니까 그 정도 연배다. 확 오네 갑자기.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대학을 들어오셨군요. 이분이 이제 상대 이제 1등으로 졸업하셨어요. 오. 그리고 서울대 전체적으로 3등입니다. 아니 1등으로 저러면 또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걸? 뭐 저희 취재 좀 해봤는데 참. 저도 연배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취재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야. 저희가 젊으시잖아요. 한 50대, 예. 60대 정도만 해도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나오는데 네. 70대가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주변 취재를 하신 거죠 지금? 그렇죠. 이분이 이제 3등을 하셔가지고 전체 3등. 그래서 1등은 대통령상을 받고 2등은 이제 그 국회의장상을 받고 3등은 대법원장상을 받는다. 보통 학교에서 보면 1등 하면 뭐 그러니까 저기 교육감상 예. 뭐 그런 거죠. 이런 거 그런 거죠. 대학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저 알아본 적이 없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것만. 그러니까 대법원장 상을 받았다. 근데 이분이 이제 4학년 때 이제 행시가 돼가지고 예. 경제기획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경제기획원이요. 경제기획원 박정희 출발했기 정권 때문에 시절에요.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건 뭐 예산하고 그렇죠. 뭐 중장기 계획자금 뭐 이런 건데 이분이 약간 특이하신 게 중간에 이제 상공부로 옮기시는 거예요. 상공부로. 예. 왜요? 뭐 하여간 그것까지는 취재가 안 됐는데 약간 중간에 이제 뭐 경제 교육이 더 좋은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조금만 여기서 그 추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경제기획원의 파워가 굉장했었어요. 말 그대로 그 이제 그 개발 독재하면서 모든 경제를 이제 국가 주도로 그렇죠. 짜니까 예, 그거에 예. 박정희 결국은- 정권의 때 경제 정책이라는 게 특히 유신 이후에 70년대 이후에는 옛날 일본 파시즘 때랑 비슷하게 이게 중앙 계획 경제 성격이 굉장히 강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중앙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이 공장을 짓는데 얼마를 투자한다 등등 이렇게 쭉 이렇게 플래닝을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힘이 셌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박정희 정권 때 굉장히 힘이 셌었던 부서가 상공부인데 이 수출을 강조를 하니까 수출이 입국이니까. 그때 얘기입니다마는 상공부에 아는 관료 한 명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돈 버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내가 수출하기 때문에 이제 막 밀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공부 관료가 있으면 파워가 엄청나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공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팍팍 밀어주는 거죠. 뭐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상공부 라인을 탔기 때문에 네. 상공부가 이제 산업 정책을 하는 곳이거든요. 산업 정책. 지금 뭐로 좀 산업자원부 같은데. 그렇죠. 그거 전신이죠. 네. 그래서 뭐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뭐 다시 총리가 돼서도 뭔가 산업 정책 같은 게 이제 강조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나중에 조금 더 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4대 정책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약간 그런 냄새가 나요. 예. 이분이 뭔가 산업 정책을 조금 다시 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 약간 옛날식이거든요. 예컨대 지금의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산업 정책이 거의 이제 죽어가는 지금 시기고 그렇죠. 하지 않는 시기고 그다음에 원자력도 지난 정부에서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시기인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조금 보여지고 그 아까 뭐 그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자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정리하면 재정, 산업, 통상, 외교까지, 그러니까요. 예. 예. 기후 위기까지. 두루 섭렵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점이고 약간 아까 다운사이드 말씀하셨는데 자, 나쁜 점, 지금부터는 이제 어두운 점 한번 얘기를 하시죠. 이 관직 사냥꾼이다. 예. 좋은 자리. 표현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유튜브 아니니까 예, 조금 자유롭게. 예. 뭐 사냥꾼이 어때서요? 방송에 너무 적응을 잘하셔. 아까 전관의 치라는 또 용어를 개발하셨잖아요.
왜냐면은 그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제 총리를 하셨잖아요. 네. 총리를 하시고 이제 MB 때 들어와서 그 이제 주미대사로 나가시는데 이 한급 내린 거거든요. 한급도 아니고 많이 내린 거죠, 사실은. 그렇죠. 총리까지 했었는데. 총리가 사실 외교부 장관을 권한하는 건데 그거 아래에 그렇죠. 물론 주미대사라고 하는 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하긴 하죠. 예,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보통 관료들 내려서는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아유, 급이.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가신다.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무역협회장을 하세요. 무역협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부처에 또 관리받는 그렇죠. 기관이 그렇죠. 협회잖아요. 그것도 가시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있으면은 가신다. 자리를 좋아한다. 이게 좀 약간 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법인카드와 기사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는 자리는 가신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예,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 한덕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한덕수도 떠올랐지만은 비슷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누가 있어요? 예, 근데 뭐 김석동이다. 옛날에 금융위원장에 예, 공무원들이 가장 존경하는 공무원 김석동. 그래요? 예, 최고 공무원이다. 뭐 약간 뭐 공무원 사회 내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존경한다고? 공무원들이 엄청 존경하죠. 롤 모델인데. 롤 모델입니다. 예.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런 이제 김석동이 있고 그다음에 또 권태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권태신. 네, 있죠. 예. 예. 뭐 그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자리에 화신 박병원. 왜 이런 분들의 이름을 안 나왔을까? 이분들도 이제 자리를 좋아하시는. 그분들도 뭐 하여간 끊이지 않고 또 자리를 창출해 내 가면서 이 그 생존하고 계신 전관들이죠. 그래서 이분들도 어느 순간에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홍기빈 소장님이 보셨던 어두운 면은 어떤 거예요? 우선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두 가지 이렇게 가지수를 나누긴 좀 그런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간단한 것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지정학적 상황이나 대외적인 관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의 협조만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 관계도 있고 러시아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다각적으로 아주 다각적인 그런 외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력이라든가 이 인맥 관계 같은 게 워낙 이게 미국 쪽으로 이게 편향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미국의 기대서만 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잘 풀어주시기를 저 바라는 마음밖에 없죠. 뭐. 이게 윤석열 당선이 이제 특히 한미 동맹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고 맥이 또 연결이 그렇습니다.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한덕수 씨가 그 노무현 정권 말기에 그 아까 말한 대로 FTA 한미 FTA 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에 관련된 말하자면은 맥락에서 이 대외 관계가 만들어진다면은 지금 상당히 탄력적 신축적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직적인 스탠스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이분이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론스타 얘기인데 이게 또 5만 년 전 얘기 또 꺼내갖고 죄송합니다만 아니 저희도 아까 전에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래잖아요. 예, 본인은 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 이런 문제예요. 그 본인 문제가 아니라 이 김앤장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제 김앤장에서 그 지금 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저 고문하시면서 뭐 고액 연봉도 몇 년 동안 뭐 5억, 3억 이렇게 받으시고 4년간 18억 받으셨어요. 4년간 18억. 네. 참. 왜 말문이 막히세요, 갑자기? 1,800원 있나 이 주머니가. 하여튼 근데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김앤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로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법인은 아닌데 이게 여러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이 문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문제는 지벨리트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관료로 있다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그렇죠. 다시 또 관료로 발탁되고 그렇죠. 뭐 순환 구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나온 사람이 바로 뭐 김앤장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정계, 관계, 경제계 할 것 없이 예. 그다음에 여야 할 것도 없습니다. 뭐 민주당이건 무슨 당이건 어느 당이라 할 것 없이 초당파적으로 모든 부서를 넘어가지고 힘이 있는 그다음에 발언권이 있는 엘리트들, 지배 엘리트들을 아주 폭넓게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는 그 그렇죠. 집단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 지배 엘리트들끼리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뭐 중요하고 그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민주사회에서는 이게 성명성이라고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그러는데 책임성이랄까 투명성 같은 문제는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심하게 터졌던 게 사실은 저 이 론스타 문제예요. 우리가 론스타 때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은 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2012년에는 그 ISD까지 걸려가지고 지금 10조 원 배상 청구액이 지금 저거 날라왔는데 물론 그 액수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네. 이 과정에서 그 노무현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이때 여기 관련된 경제 관료들 뭐 모피아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한두 수시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럼 이 외환은행이라는 엄청난 물건이 지금 론스타로 넘어가고 등등하는 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서 책임 있게 입장을 표명하거나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론스타 문제에서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은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의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성과 투명성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저건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의 하나가 이 김현장이라는 집단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덕수 씨다가 이제 그 뭐 론스타 문제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국은 김현장이라고 하는 집단을 놓고서 이렇게 책임성 투명성의 문제가 결여된 지난 한 20년 동안 이거는 뭐 여야 없습니다.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MB 정권 박근혜 정권까지 쭉 해서 내려오는 문제인데 이 한 20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이 책임성 투명성 어카운트빌리티가 애매한 경제 어떤 그 지배 엘리트 집단의 수장이나 아주 핵에 노른자에 가까이 있는 분이 지금 총리가 됐다. 그럼 앞으로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거냐, 책임성 투명성이 과연 담보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또 알고 있는 아주 그냥 거칠게 말하자면은 그 올드보이즈라든가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네트워크로 그 몇십 년 동안 같이 해왔던 그 인맥이 또 경제 정책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른바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우면은 책임성 투명성의 부재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김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하셨던 분이 지금 총리가 됐다. 예. 이게 론스타 문제랑 사실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경제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게 다운사이드. 오케이. 예. 우리 우석준 교수님 그 론스타 관련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약간 이제 뭐 복잡한 문제죠. 네. 론스타라고 하는 게 이제 론스타니까 이게 텍사스에 있는 헤지 펀드입니다. 론스타라고 하는 게 그 텍사스 주의 깃발이 이제 론스타죠. 그래서 론스타에 있는 교사들, 티처의 어떤 연금에 위해서 일하는 헤지 펀드인데 아까 뭐 소장님도 말씀 잘해주셨지만은 이제 요 헤지 펀드가 이제 기업을 샀다 팔아요. 샀다 파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나라 은행 외환은행도 이제 샀다가 이제 파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사실은 뭐 법을 보면은 우리가 금융 주력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금융 주력자만 요 은행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산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산업자본은 가질 수 없다. 산업자본은 가질 수가 네.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당시 매각 당시에 요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라는 사실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여기 뭐 그 지금 뭐 한덕수 지명자 얘기를 하지만은 당시 은행 제도과장인 추경호. 그때 과장이었습니까? 은행 제도과장인데 은행 제도과장이 론스타가 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썼다. 네, 분명히 썼습니다. 그거. 예, 그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고. 그때 추경호 과장이. 네. 그렇죠. 은행 제도과장, 뭐 주무과장이죠. 네. 그랬다라고 하는 청취자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하는 론스타라고 하는 건 헤지 펀드니까
이게 뭐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이냐를 따지려면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자산 전체의 배분이나 비율을 봐야 되는데 이게 금융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도 산업자본 쪽을 많이 갖고 있다면 이 산업자본으로 성격이 판정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추경호 씨가 썼었던 보고서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이제 거기서 관여했던 사람들이 쭉 라인업이 되면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수 자격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불거졌는데 그렇죠. 이거를 덮고 넘어갔다 그냥. 그때 이제 자기 자본 비율 6%여서 부실 금융기관이라 그래서 예외 조항을 적용을 해서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그 논리를 네. 김현장이 제공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덕수 뭐 지명자도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지만은 한덕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을까? 대통령 그 당선인에게 대통령 당선인의 네트워크가 너무 집중돼 있는 거 아니냐 김현장 쪽으로. 원래 개인적 인연은 없다면서요. 당선이라고. 그러니까 뭐 물어봤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경륜과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누구냐 이렇게 추천을 받았을 건데 그 네트워크에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뭐 고문으로 있든 뭐 한덕수 뭐 전 총리 이름이 당연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위험 요소다. 좀 폭넓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좁은 네트워크에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 지금 추경호 의원이 지금 경제일보과 간사인가 지금 맡고 있잖아요. 인수위. 그러면 한덕수 총리 이야기 나왔을 때 추경호 간사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뭐 그냥 그러니까 궁금해서 한번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뭐 확인할 방법은 없고. 방법은 없는데 뭐 반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김현장 그 관련해서 고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은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국회 로비 이런 것들이 불법이에요. 로비스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불법으로 그러니까 있죠. 이제 로펌들이 이제 그 로비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고문들이 로펌에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없죠. 뭐 전 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법률가도 아니면. 예, 로비스트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김현장은 이제 그 직급에 따라서 3억에서 5억 정도의 이제 정찰제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정찰제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오래는 못 한다.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이제 소송이나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누가 담당자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되는데 접촉을 해야 되는데 누가 라이펄슨이냐? 누구를 접촉해야 되느냐? 컨택 포인트 집어주고. 예, 요거가 이 사람이 담당자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조금 수소문을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의 식사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만남을 주선해주고. 역할이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들이 뒤에 후에 작업들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접촉해서 반몽대까지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보통 사람들 이해 당사자들 안 만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안면 트는 게 반이죠. 그렇죠.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전혀 만나질 않아요. 만나면 보고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근데 선배가 와서 우리 밥 먹자 이랬을 때 사실 거부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무슨 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밥까지 먹고 이렇게 네트워크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 작업은 이제 골프 변호사들이 한다. 뭐 지금 이야기는 한덕수 지명자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상상해 본다. 그리고 연봉이 몇 억이에요? 연봉이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하고 뭐 재임 기간은 5년을 넘기지 않는 걸로. 요거를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네트워크 허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미국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걸 누가 하냐면은 겸임이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미국에 이제 큰 은행들이 가령 여러 기업이 있으면은 이사들을 이제 파견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포드 자동차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이런 굵직한 회사들에 다 이사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요? 은행에서 파견한 사람이? 예, 이 사람이 보통 은행에서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은행에서 파견하지 않았더라도 은행의 고문이나 자문 역할 같은 걸 하는데
요 겸임이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한 4개, 5개씩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정부에 대한 그 로비 말고 어떤 그 경제계라든가 이런 지배계급 지배 엘리트 네트워크에서 힘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적에 예. 요 많은 기업의 겸임이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지만 로비 이외에 경제계나 이쪽으로 뭔가 저걸 할 때는 이 겸임이사들을 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주선해주고 알선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업들이 재벌 시스템이기 때문에 겸임이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은행에서 파견해서 겸임이사가 되는 이런 게 이렇게 강하지가 않고 기업 집단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배 엘리트들 내의 네트워크, 이런 어떤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빈틈이 있었는데 김앤장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집단이 그때 그 어떤 우리나라 특유의 그 어떤 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는 그게 빈 공간을 갖다가 맞으면 채우면서 그 자기 입지를 확인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문하시는 분들이 5억씩 3억씩 받아도 아마 그냥 받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역할을 다 하시겠죠. 그게 지금 설명하신 이런 지배 엘리트들의 넓은 네트워크들을 만들어내는. 저는 하여간 김현정 얘기 나올 때부터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소속 변호사도 엄청 많다면서요. 근데 1년에 도대체 얼마를 벌어들이길래 저럴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알 수가 없죠. 뭐 매출은 나오죠. 매출은 나오는데 네. 뭐 하여간 조 단위로 벌어들입니다. 에? 줘요? 예, 변호사가 한 1,000명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가 그 주식 일반 그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변호사들이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고 네. 그건 아마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알고 월급 주는 있는데. 건 아니죠. 예,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그 네, 변호사들의 맞아요. 법무법인이 보통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거 하여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법무법인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이제 한덕수 다시 후보자 얘기로 돌아가면은 좀 개인적인 조금 캐릭터에 조금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경기고등학교 나온 것까지는 잘 나오거든요. 또 KS군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이제 서울대인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어딘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예. 밝혀냈어요? 어딘지? 아니, 그러니까 저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봐도 안 나오고 네. 물어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캐릭터가 지금 전주로 지금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를 말씀을 많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본인 입으로. 왜냐면 이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난 경기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약간 YS 때까지 말씀하고 계시다가 DJ가 된 다음부터 내가 전주로 바꿨다. 이제 지배 엘리트가 이제 교체가 되니까. 예, 바꿨다. 그래서 이게 본인의 캐릭터가 이제 드러난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게 이제 총리 시절에 거의 이제 노무현 정부 이제 말기로 오면은 이제 미국산 이제 수입 쇠고기 관련된 이제 협상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할 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묘사를 좀 해놓은 게 있고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개방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그 개방이 적극적인 게 사실은 MB가 집권하면서 바로 3월달에 그 개방을 하기로 하는 이제 결과로 이어지고 그게 나중에 뭐 광우병 사태로 이제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건데 그때 공헌을 인정받아가지고 MB 때 미국 대사로 간 것이 뭐 아주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근데 지금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홍기빈 소장님이 어떤 미국 편향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안보하고 경제는 지금 하나다라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편향이라고 내지 그러니까 동맹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안보로 국한되지 않고 경제 쪽으로 가면서 균형을 잃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우석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제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경도됐을 때 또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놓고서 한쪽으로 경도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뭐 내심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5년 동안에 그쪽으로 서서히
진행돼 갈 거다. 근데 경제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나 이런 첨단 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중국 쪽을 못 믿겠다고 지금 그렇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예. 문제가 있죠. 그 이제 만약에 대만에 좀 의존했을 때 미국도 좀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한국이 이제 굳건하게 이제 여기 네트워크에 이제 포함되기를 좀 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사실은 뭐 들어가는데 장점은 있죠. 장점은 있는데 동시에 이제 그럼 중국과도 또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서서히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뭐 합리적인 예측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저는 총리 지명자가 국정 기조를 이야기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장면이긴 한데 아무튼 4대 기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좀 한번 좀 평가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4대 기조 좀 뭔지 좀 정리를 좀.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가지인데 왜냐하면 참 특이하게 느꼈던 건데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발표를 안 했는데 총리가 거기다가 뭐냐면 지금 인수위 활동의 마무리가 이제 국정 우선 과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건 뭐지 이랬는데 약간 국방 외교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도 강화를 하고 국제 수지도 약간 흑자를 우리가 좀 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해야 된다. 이게 네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거 뭐 국방 외교 빼고 나면은 뒤에 세 가지가 이제 경제 관련된 거예요. 먼저 뭐 재정 건전성 뭐 제 사견이지만 재정 건전성 관련된 거는 뭐 짚을 만한 포인트는 돼요.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조금 어떤 지출을 좀 많이 늘려온 상황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발등에 불이 됐다. 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국면이 이제 끝나갔을 때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그거는 뭐 짚을만 해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어떤 강도로 할 거냐,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지출을 좀 줄여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세계적으로는 지출도 줄이는 것 중요하지만은 세입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재정 건전성 확보하려고 하면은. 그럼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있냐면은 횡재세라고 하는 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뭔데 그 횡재세는 뭐예요? 그러니까 윈폴 텍스인데 윈폴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그 열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뭐 노력하지 않았는데 툭 떨어져가지고 돈을 벌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로또 당첨되면 그렇죠, 뭐 그런 거죠. 30%가 내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에너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영 능력이나 어떤 뭐냐 상황 변화, 외부적 조건의 변화 때문에. 네, 그래서 니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니네 좀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다. 쉽게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그러니까 운칠에 대한 어떤 세금 좀 내라 이거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 요거를 걷어가겠다라고 하는. 왜냐면 이제 유럽도 재정을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그 재정의 건전성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거지만 전시에는 국민의 후생을 위해서 공격적 재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끝나고 나면은 다시 평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지출도 줄이지만은 세수도 확충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억만장자에 대한 과세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지어 이제 그 최저한세 20%를 도입하겠다. 예컨대 그 돈 많이 버시는 분 무슨 뭐 앨런 머스크나 뭐 빌 게이츠나 세율을 계산해 보니까 한 8%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밖에 안 돼요? 원래 루폴들이 좀 있으니까 세법이 복잡하면은 다 그런 걸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최저한세 20%를 도입하겠다. 그 20%가 소득뿐만 아니고 자산에도 과세하겠다. 이건 뭐 굉장히 과격한 건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산에까지?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세입 확충에 대한 얘기도 같이 논의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윤 당선인도 그렇고 요 한덕수 지명자도 그렇고 오히려 감세잖아요. 그러니까 감세 얘기를 하고 하면서 지출만 줄이는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균형이 좀 안 맞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약간 놀란 게 뭐냐면 세 번째예요.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전에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을 썼을 때 아담 스미스가 누구를 공격하면서 썼느냐 그러면 중상주의자를 공격하면서 쓴 거거든요. 중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건 멀켄털리즘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수출 많이 하고 수입 조금 하면은 무역 차익을 예, 발생시켜야 우리가 한다. 부자가 된다. 예. 네, 네, 네. 예, 그게 이제 중상주의의 논리거든요. 네. 전형적인 이 중상주의의 논리예요. 예.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해야 된다. 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환율도 조작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예컨대 그 MB가 처음 됐을 때 강마수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게 환율 방어를 막 했거든요. 아, 그때 예, 수출 기업들의 조금 이제 이윤을 조금 늘려주기 위해서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러면 국내가 뭐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수출 기업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중소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재벌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그렇죠. 나올 수가 있겠다. 또 그렇게 갑니까? 예, 뭐 환율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예. 이제 그 상공부 출신이다. 산업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네, 거구나.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된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생산성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노동 생산성이 조금 낮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논리가 좀 사실 딱 편하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계산도 빨리 해주고 음식도 빨리 나오고 예, 생산성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유럽 가면 속이 터지죠. 예, 맨날 보면은 생산성이 이제 낮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해서는 안 가는데 예. 사실 생산성이 낮은 게 뭐 노동자 측면도 있지만은 이 매니저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이 관리인. 그렇죠. 관리인이 앨런 머스크가 없는 거죠. 빌 게이츠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재벌의 이 소배 지유 그 지배 구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후진적인 거죠. 예. 예.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생산 얘기만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좀 이게 과연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오히려 거기에 반노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예, 제가 이 말씀 받아갖고 조금 예. 얘기할게요. 이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개념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예. 뭐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경제에서 보통 생산 요소, 투입 요소로 보통 자본하고 노동을 얘기를 하는데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거는 똑같은 양의 자본과 똑같은 양의 노동을 투여를 해도 어떤 데서는 굉장히 산출이 많고 어떨 때는 산출이 적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으로 설명 안 되는 요 차이, 요거를 보통 우리가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경제가 그동안 어떤 지적이 많았냐면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총요소 생산성, 그럼 이 총요소 생산성을 결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술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경영의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최근 한 10년 동안 그 전에 한 절반 정도로 이 총요소 생산성으로 개선된 부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자본하고 노동을 아무리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총요소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산출이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 혁신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기업의 혁신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총요소 생산성을 올리려면은 이거는 보통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경제 전체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되는 문제예요. 방금 그 재벌 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재벌 기업 조직이라든가 기존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들 간의 수직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불평등하고 비효율적이고 그러면은 지대 추구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권적인 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저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혁신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특권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위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래서 지대 추구자들이 발생하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면서 지식이 빨리빨리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빨리빨리 들어오면서 이 노동 시장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체질을 전체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총요소 생산성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얘기가 이 노동 시장이 지금 경직돼서 이렇다라고 해서 또 이 노동 시장을 갖다가 탄력화하는 쪽으로 가야 우리가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로 귀결이 될까? 그게 좀 두려워서 이게 아니고 이거 총요소 생산성을 올리려면은 나라 전체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네요. 저는 뭐 이제 R&D 측면을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GDP 대비로 이제 R&D에 대한 어떤 정부 투자나 뭐 지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한 이스라엘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한 2등, 3등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사실 쏟아붓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외국 학자들은 이제 한국이 이렇게 제외 잘 뭐 경제 성장도 좋고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리드해 나가고 있느냐 보면은 R&D 투자가 많지 않냐. 뭐 그런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내실을 보면은 그렇죠. 그 이 공무원이 주도하는 R&D라고 하는 게 네. 참 허구다. 허망하죠. 허망할 때가 허망합니다. 많죠. 네. 예. 예컨대 이제 그 공무원이 이제 만든 이제 이 R&D 틀에서는 우리가 R&D를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성공하죠. 항상 우리가 90에서 95% 성공을 합니다. 말이 안 왜냐하면은 되는 실패했을 때 그 돈을 환수를 해요. 회수해가지고. 그렇죠. 회수해 갑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대학원생이 월급으로 받아갔는데 네. 그것도 교수들한테 혹은 과제 책임자한테 환수를 해 갑니다. 아 진짜요? 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연구자들이나 R&D 과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연구를 많이 진척시켜 놓은 거를 그렇죠. 연구 과제를 내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이 거의 이제 보이는 거. 제가 여기서 잠깐 새길로 잠깐 빠지면 지금 몇 년 전에 그 대전을 갔는데 대덕 있잖아요. 여기 들어보니까 박사 이제 연구원 그 저기 일자리 알선해 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공공기관, 연구기관들의 성과를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 당장 어떤 분이 기초 투자를 거의 외면해 버리고 그래서 이쪽 연구원들을 거의 다 잘라 버리고 예. 필요할 때만 그때 일용직으로 써버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 알선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그때 처음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력 공급 업체, 인력 공급 업체. 말씀하신 거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나라 말고 그러면 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데서 이 R&D 시스템을 어떻게 짜는지 잠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하고 대학 연구소하고 기초과학을 하는 그 대학 연구소들하고 그다음에 기업 연구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놔 가지고 각각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와 그 니즈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프로젝트가 조직이 되면 이걸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 쪽에서는 기초 연구를 하고 기업 네. 쪽에서는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그 국가 혁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혁신 시스템이 이렇게 안 되고 지금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식의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위기에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R&D 자금이 분배되는 구조가 계속 관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R&D 연구 자금의 배분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많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 대덕에서 나타나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 눈먼 돈 엄청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소문도 많고 그 줄만 잘 쓰면은 뭐 그 월급자리 하나 따는 건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업체가 있다는 소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겨 있고 또 정책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변변한 벤처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예. 보니까. 예. 이것도 또 이제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걸 약간 시니컬하지만 국가 과제에 따먹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연명하는 벤처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이 있는데 굳이 굳이 뭐 어려운 힘든 길을 가느냐. 우리가 되는 과제 연구하고 있다가 그거 내 가지고 그 돈 받고 그렇죠. 거기서 그 과제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상품화로 나가야 되는 건데 나가지 않고 다시 또 과제 또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쳇바퀴 도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런 거를 타개하려고 하면은 혁신적인 인사가 들어가서 R&D 이런 데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되는데 과연 한덕수 총리로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약간 실망스럽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국제 수지 흑자라고 하는 어떤 이게 친기업 행보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수출 주도 이쪽으로.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또 그러니까 노동자 쥐어짜기로 그러니까 귀결될 수가 있고 그럴 위험이 있죠. 이거 너무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익숙한 정책을 해오신 그 올드보이들이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정책을 해오신 분들이니까 익숙한 모습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는 다 40대, 50대가 혹은 30대가 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혁신을 해나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예.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서 올드보이들이 돌아오고 있다. 예. 관료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전관의 치다. 역시 전관했지. 예, 전관의 치다. 이게 지금 시대 정신에 지금 맞는 거냐. 이런 게 조금
좀 걱정이 좀 되고 당선인이 이제 차후 인선하실 때 조금 더 이런 혁신적인 새로움 네. 이런 것들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선을 조금 고려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 종합하려면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단체장들 만나갖고 신발 속에 돌멩이라고 하는 비유를 든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노동과 관련해서는 뭐 최저임금제의 탄력적 운용이니 뭐 주 52시간제 어때요? 뭐 탄력적 운용을 또 그러니까 강조한 바가 있었고. 근데 이런 당선인의 지금 마인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나 비슷한 분들이 만약에 경제 뭐 쪽으로 만약에 포진이 된다면 그걸 그러니까 몸소 실행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최저임금은 지금 뭐 경제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차등을 도우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차등한다는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최소한 업종은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차등된다. 법적으로 지역별 차등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현재도? 예. 그 뭐 그렇게 허용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예컨대 뭐 생활비를 예컨대 뭐 물가를 반영한다고 지역 물가를 반영한다고 하면은 서울은 좀 높을 거고 지방은 좀 낮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저소득 노동자들, 그다음에 이제 긴축 국면에 들어가면 재정의 긴축 국면에 들어가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예산은 깎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우리 이준석 대표의 어떤 최근 발언에서도 보지만은 장애인, 소수자 이런 사람들의 예산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꽉 깨물어야 된다. 무섭게 왜 그러려고. 네.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서 잠깐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에서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이거 차등을 주면은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진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 차등을 두는 게 그게 허용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차등을 두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그렇게요? 예.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뭐냐면은 동경 같은 곳 물가가 아주 높고 많이 돼 있는 데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인구가 적고 이렇게 저런 데는 최저임금이 더 낮아요.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모든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동경으로 몰려들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있게 되면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가가 높더라도 동경에 가서 어떻게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이 최저임금의 차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일본의 그 전부터 심했었던 이 지역 차등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인구 집중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좀 고질적인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만약에 우리나라도 심하죠. 심한데 더 그걸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금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차등화시킨다. 가뜩이나 지금 다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다 몰려들고 있는데 그럼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우려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짚어질 점이 좀 많은데 아무튼 오늘은 큰 틀에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그분이 밝혔던 이른바 4대 기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짚어봤는데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건데 혹시 좀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지금 예, 저는 그냥 이거는 마무리 발언인데 그냥 기후 위기를 바랍니다. 또 나무 한번 두드리는데 제가 그 박근혜 정권 때 참 악몽 같은 장면이었는데 김기춘 씨가 나와서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김기춘이 어떤 김기춘이냐면 제가 꼬맹이 때 텔레비에서 보던 그 김기춘 씨가 또 나와서 그렇죠. 제가 다 늙어 이 상황에서 나가는 걸 보고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당혹감이 있었는데 이 한덕수 씨가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총리를 하신 분인데 저는 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씨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많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닥쳐오는 도전이 굉장히 미래적이고 새로운 도전들이 많으니까 김기춘 씨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이가 있더라도 그 경륜을 잘 살리고 미래적인 도전을 잘 받으시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김기춘 씨하고 데뷔를 하니까 그냥 갑자기 그렇네요. 네. 갑자기 좀 섬뜩하죠. 우리 우석준 교수님은 좀 마무리. 저도 뭐 소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네. 사실 나이는 이제 숫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약간 나이 드셨다고 해서 이런 혁신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예.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최근 몇 년은 쉬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 사이의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 것인지. 감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예컨대 저희도 연구를 계속 하지만은 1년, 2년 연구를 쉬면은 그 다음 캐치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제 불가능해지는데 네. 지금의 변화 속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운명에 이제 사실은 걸려 있는 건데 조금 새로운 생각 이런 것도 해주시고 노력도 좀 많이 해주시고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도 조금 부셔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528님이 종배영, 우석준 교수님, 홍기빈 소장님 자주 초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좀 댓글 달아주는데 자주가 아니라 매주 화요일에 네.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노경희님은 김우빈 진짜 유익합니다. 이 조합 너무 좋다고 계속 쭉 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두 분이 책임감 느끼시고 기부빈 이름은 좀 바꿨습니다. 이름 떡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기빈 소장님, 우석진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